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3.3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0.66%가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에 별일 없이 시작하는 듯하던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1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0.6% 내외의 하락이라면은 그런대로 악재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선방했다라는 평을 들을만 하고요. 비교적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특히나 투신권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을 쏟아부었죠. 4,175억 원의 매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700, 그리고 개인이 1,600억 원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자,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537.38포인트로 끝나면서 오히려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18%가 상승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노력이 코스닥의 오늘 장에서의 상승으로 연결된 듯 보입니다. 자, 지금 수급적인 측면까지 살펴본다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선 팔고 코스닥에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개인은 약 600억 원 가까운 매도를 했군요. 네, 다음은 환율입니다. 10.2원이나 올랐죠. 오랜만에 1,09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093.2원으로 오늘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위쪽으로 컸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의도를 연결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까요?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 시캐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관론이 지금 여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시캐스트 관련해서 이제 낙관론의 그 근거는 좀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됩니다. 일단 악재가 지금 이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캐스트 발동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이 지금 본격화되는 것은 4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괜찮지 않느냐는 시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통화정책 확장이라는 기대감이 좀 악재가 진행되는 것을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는 그다지 좀 큰 문제는 아직은 좀 없는 상황으로 좀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전인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다소 좀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 전인대 관련해서는 이미 좀 알려진 성장 목표나 지도부의 교체보다는 좀 전인대에서 확정될 중국의 지금 재정 정책의 강도와 좀 방향성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좀 기대치는 다소 좀 낮추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금일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도 지금 3.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일에 그 해외 증시 쪽에서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현상이 좀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 좀 크게 상승했다는 점과 상품 시장, 특히 이제 비철금속 쪽에서의 하락이 지금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좀 비철금속 쪽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묻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주의해야 될 편입니다.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소재 쪽에서의 좀 하락폭이 컸고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상승을 하면서 수출 업종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 시캐스터 관련해서는 시장의 영향력은 좀 크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2,000포인트 수준을 좀 지지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업종별로는 다소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금일 3천억 가까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지만 그동안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 선물 쪽에서 1,8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는 점도 다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당분간은 일단 2,000포인트의 그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소 좀 보수적인 업종 중심의 좀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코스피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감이 크고요.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걸 보면은 앞으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좀 적고 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들에 대한 가격 부담이 현재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2월 달에 이게 대형주들의 좀 강세가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수 부담 자체도 좀 현재로서는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대한 시장 성격으로서의 최근의 그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역시 이제 그 역사적인 고점, 이제 최근 4년 내 최고점이 550포인트 수준인데요. 해당 수준까지 현재 지금 대략 한 13포인트 정도 남겨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다소 좀 과열권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에 대한 코스닥 시장의 지금 방향성 자체는 아직 위쪽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좀 가능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다소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수출 업종과 그리고 이제 방어 업종 중심의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가는 그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전망과 전략까지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의 특징 및 업종별 특징이라면요? 네, 금일 시장은 그 장 시작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준 시장이었고요. 그나마 의미 있는 것은 지금 5일선 부근인 2010 부근을 지지했다는데 그나마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금일 3분봉을 보시면 네, 금일 장 시작 이후에 그 약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에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금일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지금 그 의료 정밀 업종 때문에 약간의 좀 그 오류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의료 정밀 업종을 제외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그 매수가 많았고 또한 통신업과 그리고 그 보험업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금일 수급 주체별로 보시면 먼저 그 외국인들은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가 유입이 되었지만 약 3,030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속적인 매도가 출회가 되었는데 약 4,3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금일 순매도의 주역은 투신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 장중 지속적인 매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2,200억 가량의 순매도를 출회가 되면서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그 연기금도 장중에 지난주 같은 경우엔 장 후반에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어적 역할을 해주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마저도 660억 가량의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그 코스닥 쪽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일도 지금 1.51포인트 상승해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도 360억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기관들 쪽에서도 255억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최근 그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수급이 개선해 보이면서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관심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더 머물러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선물 시장을 보시면요. 금일 같은 경우에 선물이 외국인들이 2,000계약 가량 그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반면 개인들이 물량을 대부분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금일 그 미결제 약정이 장중 3,000계약 이상 증가를 보이면서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 하락 베팅이라기보다는 장중에 투기적 세력들의 회전 매매가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금일도 장 초반엔 플러스였지만 장 마감 시에 지금 2,000계약 가량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보다는 단기 투기적 세력의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일 그 업종별 그 투자자별 종목 매수를 보시면 앞에도 보셨듯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수세 속에서도 특히 그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로 대표되고 있는 전기 전자와 공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가 특히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요. 또 금융업,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에 대한 매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매도세가 있었던 가운데서 대형주에 대한 매도가 많았고 반면에 중소형주에서는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그 화학주에 대한 그 강한 매도세가 연출이 되면서 화학주의 급락을 이끌었고요. 그 나머지 철강 업종과 또한 전기 전자 업종 또 운수 장비 업종에서도 그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그 베이시스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달 13일 이후에 베이스 개선세가 그 괴리차가 0 이상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베이시스 괴리차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 후반 가면서 다소 개선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시장 하락보다는 그 박스권 움직임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때문에 금일 베이스 괴리차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 소폭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요. 금일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물량이 약 62억 정도로 대폭 좀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차익 쪽에서는 베이시스 괴리차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약 그 70억 정도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투자 주체들로 모두 다 좀 관망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비차익 쪽에서도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 자체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를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 및 업종별 특징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수급 특징주 살펴주십시오. 네, 금일 수급 특징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제가 지난주에도 6,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5,970원으로 5.11% 상승해서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국감의 지자체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도 이후에 이번 주부터는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움직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 기관들 중에서 투신을 중심으로 한 물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신권에서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은 그 저가 메리트와 함께 그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한 그 수급 불균형이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SBS 그룹주 중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유적인 SBS와 SBS 콘텐츠 허브 가치를 제외하면 순시가 총액이 약 2,600억 정도로 SBS는 물론 SBS 콘텐츠 허브보다도 작은 모습입니다. 또한 SBS 미디어 그룹의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SBS 미디어 그룹의 시가총액이 약 1조 4,200억 정도 되는데 이른 CJ 미디어 그룹 대비해서 약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지상파 TV 광고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일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롯데케미칼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데요. 약 7.56%의 급락을 연출했습니다. 금일 화학주들은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그 고점 113달러 대비해서 지금 약 10%가량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춘절 이후에 그 시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약화가 되면서 지금 전반적인 그 약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그 중국 시장이 3% 가까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존재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곳이 저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일 롯데케미칼 급락 이전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지금 강하게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적 반등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아직까지도 수급 개선과 함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픈 베이스는 아니고 금일은 우성사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안철수 테마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가 10일경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월 24일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테마 부재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보궐선거 때까지 이런 정치적 테마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테마주의 경우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개별 수급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픈베이스였는데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지금 박스권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바로 또 상승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성사료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쭉 박스권 이뤄왔던 부분을 지금 한 번에 갭으로 돌파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원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홍준 과장,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지, 종목 선정법은 뭘 살지에 대한 두 분께서 제시한 의견은요. 네, 자 먼저 최홍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목별 분할 매수 접근을 낙폭 과대주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고요. 정종국 대리는요, 종목별 대응, 실적 턴어라운드와 중국 모멘텀 관련주, 종목으로는 예림당을 말씀하십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한 대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홍준 과장님께서 종목별 분할 매수 접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종목별 접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장세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 쪽으로 어느 정도 매기가 돌아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매매 동향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000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상당히 수의 물량은 투신거 물량이 있었고요.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컸던 부분들이 아니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연기금 매매 패턴에서 어느 주가 올라왔을 경우에 그래도 일정 부분의 매도를 발생하고 다시 산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 형태를 띠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 흐름입니다. 지금 개인들만 매도를 하는 상황들이고 연기금 기관 지금 매수 쪽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 초반에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도 주가를 뒷받침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 쪽으로 좀 집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월 초 같은 경우는 뱅가드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유입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은 시장이 좀 등락을 하긴 하겠지만 좀 오랜만에 이제 봤던 이제 금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은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 자금들도 여전히 이번 주에도 한 23.5억 달러 정도 들어와서 여전히 25주째 순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유입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캐스터 종류에 따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이 계속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 유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순매수 흐름이 갖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에 여전히 주목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흐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여전히 IT주들 위주로 반등세가 발생했지만은 주 후반부터는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을 조금 매수가 나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T 관련주들이 완전히 꺾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환율로 인한 영향이 시장에 반영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매수세는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모든 매수세가 다 쏠렸다기보다는 이제 순환매 흐름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등종 올랐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전 종목이 다 올랐던 부분들이 아니고요. 신고가를 깨서 어느 정도 올라갔던 부분들이랑 낙폭 과대해서 그다음에 박스권에서 바닥을 닫은 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가 이제 V자형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올라오는 업종 이렇게 세 개 부류의 형태로 제약바이오주 업종도 조금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펀드 환매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펀드 환매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세가 이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들 생각을 하게 되면 2000선 밑에서는 매수 쪽으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차익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캐스터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 폭에 이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차피 그 850억 달러라는 부분들이 전체 예산의 2.4% 정도고요. 국방부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은 크게 눈에 띄는 하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시캐스터 종료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방부 예산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시인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월 지금부터 850억 달러가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3월 27일이 지나기 전까지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다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다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까지는 진폭을 겪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시캐스터 관련 이슈로 인한 단기 수급 불안성 그리고 뱅가드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한 부류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의 시캐스터 이슈에 관련해서는 뭐 그 이전의 예를 보더라도 자 이것이 발동이 됐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추후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라든가 앞으로도 향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대응할 면은 아닌 듯 싶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별로 대응하자 정종국 대리님. 네, 저는 여기 처음 방송 출연할 때부터 시장 관점을 약간 좀 보수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또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3월 1일 우리 증시가 좀 휴일을 맞이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시캐스트의 협상이 좀 불발됨으로 인해서 시캐스트 효력이 발동되는 그런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고 외국인들 매도 이탈이 좀 나올 것으로 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3천억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캐스트 발동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뉘앙스로 좀 비춰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아니라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캐스트가 발동이 되면 83억 달러라는 그런 우리나라 돈은 9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재정 감축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분명 안 좋은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90조 원이라는 돈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그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뭐 다른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민주당이라든가 오바마 그리고 공화당이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가 경제에 더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그런 큰 정부로는 입각해 국정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 조직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더 큰 예산이 필요한데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조직이 확대되는 재정절차 출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세금 그런 인상 부분까지 같이 이어지자고 하면서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뭐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정치적인 논란,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캐스터가 뭐 지금 현재 뭐 발동이 됐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멈추고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중국 양해가 지금 개막이 됐는데요. 일단 3일 개막해서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중국이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양해에서 중국 지도부가 신도시화와 환경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관심 있게 가진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이번 양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도시화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6대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로 안정적인 신도시화 추진을 제시했는데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화는 도시 인구를 늘리는 양적 성장, 그 전에 했던 그런 도시화는 좀 다르게 이제 과거 토지 위주 개발 도시에서 탈피해가지고 철도나 도로 등 기반 시설 관련 투자와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을 좀 이렇게 추구할 것으로 좀 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라든가 뭐 삼성물산 이런 쪽들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소비 쪽으로 좀 계속해서 부양을 했기 때문에 뭐 음식료 업종, 화장품 업종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악재가 좀 터져서 그런지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좀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은 했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시캐스터 관련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제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순매수 흐름들의 상당 부분 삼성전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지금 이런 억눌렀던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코스피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부분이 있어서 보여지는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조금 억눌렀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1월 달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 시장과 다르게 탈종조가 됐다가 2월 달에 재동자 흐름 보이면서 어느 정도 키높이 거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그동안 상승폭이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안성이 단기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매수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5천선, 2천선 부근에서는 어차피 투신권의 환매 물량이라든지 펀드 환매 이런 관련 이슈들을 좀 거쳐 감사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횡보는 하겠지만 오히려 추가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 정정욱 대리님께서는요? 저도 뭐 코스피 지수가 뭐 2천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거로 좀 봐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2월달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천선에서 이제 투신권에서 좀 매도가 이어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2조 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순매수가 이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투신권에서도 2천선에서는 계속해서 뭐 펀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펀드 자금이 환매되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좀 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천선에서 뭐 큰 폭의 뭐 상승 제한보다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약간의 제한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는 좀 봐지고 있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 뭐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 쪽으로 좀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속썩이고 있는데 중국 양회가 열리면서 중국 쪽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 증시의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 두 개 축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을 더 크게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더 큰 모멘텀입니다. 사실은 이 양회가 이제 중국 증시 모멘텀이 줄 수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 예전에 중국 양회 이제 시진핑 이전의 정부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뭐 금융
금융 선진화라든지 이런 신도시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억누르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진핑 그런 세력들을 좀 배척하면서 어느 정도 공산주의 국가 흐름들을 갔다고 하면 지금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적인 정책을 계속 써가면서 시장의 도시화라든지 여러 가지 개방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 이슈를 좀 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두려운 부분들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지금 중국 내수 소비나 그런 부분들이 전 이제 국민에서 퍼져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소수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만 소비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양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정치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양회에서 뭐 실질적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딱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큰 방향성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 정부와는 다른 그런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야 어느 정도 증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중국 시장도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한국 시장도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중국 시장도 뭐 상해 지수나 이런 부분도 많이 빠져본 부분들이 이번 중국 양회에서 사실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는 시장에서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그 기대치 이상의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바닥을 찍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종욱 대리께서는 중국 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국 양에 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과거에 중국이 좀 성장 경제 정책, 무조건 성장을 해서 분배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시진핑 체제가 이번에 양해를 통해서 결국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좀 빈곤층에 있는 그런 서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욕구 불만 같은 게 표출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권 체제에 좀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라든가 뭐 건설 뭐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 상승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로 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소비 욕구가 분명 표출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중국 내수주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비교적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면에 소폭 올랐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대응 유리할까요?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업종에 관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이라든지 엔터 관련주들 이렇게 한정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나을 거라고 보기 상황들이고요. 이전에 이제 3월달 이전에 2월 중순에 코스닥 중심의 장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반적으로 IT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지금은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 그리고 엔터지 관련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 순환매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포지션이 다 이제 한꺼번에 모는 것보다는 일부 포트를 이제 분산해서 접근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시고요. 수익을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을 구분하실 때 단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을 좀 구분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아직까지 흐름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이고 3월달 달에는 여전히 이제 3월달에도 중소형주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흐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강하게 했던 1월달에 이제 올해 1월달 같은 경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퀘스트 종료로 인해 좀 불안정성이 조금 남아 있고 이용 중국 양회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 거에 대한 결론이 확실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소형주 쪽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되 차익 실현도 적절히 해가시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업종 좀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는 중소형주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봐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대장주였던 파트론 같은 경우 오늘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특별하게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든가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안적으로 코스닥 업종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대기업들 내부 거래한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매매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대외발 악재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4천억 원이 넘게 이렇게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보여졌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향방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이번 주는 조금 예전과 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뱅가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월 초에 이제 주 초에는 매도 흐름 갔다가 주 후반에는 매수 흐름이 이어졌고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000원 정도 샀다고 하지만 매도세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협으로 줬다고 이렇게 집중이 됐다고 하면은 지수, 제가 시가총액 상위협에 집중했던 부분이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지수를 받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로 접근을 하겠지만 외국인 특성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코스피에서는 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계 몇 개 위주로 좀 매수가 집중될 거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로 조금 매수가 살아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관들도 요즘 외국인 매수 패턴과 좀 동일하게 하면서 자기네들 이제 매수가나 이런 걸 낮추면서 올리는 전략을 쓸 수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매도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장세 흐름 속에서 좀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좀 보고 이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시캐스트 발동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3월 4일 오늘 그 장 종료에도 3천억 정도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2천선 부근에서 지금 투신권들은 2월 20일부터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되어 있는 매매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는 2천선 부근에서 계속 행보하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거든요. 매매할 때 타이밍은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그 시점이 저는 우리 증시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뭐 향후 2천선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2,000에서 2,100, 2,200까지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당분간 시장을 좀 멀리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용준 과장님이 이번 주 낙폭 과대주를 보자고 하셨군요. 네, 여전히 이제 낙폭 과대 흐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아까 파트런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뭐 몇 개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계속 이제 부담을 갖고 하기에는 조금 시장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부담이 되는 상황은 시장이 어느 정도 억눌렀던 부분들에서 시장이 여기서 갈 방향을 못 잡는 부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종목을 순환의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좀 시장을 접근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5월부터 이제 지금 현재 양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양회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못 올랐던 업종들 같은 경우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오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별 기대가 없을 거라기 때문에 실명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으로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매수 대응하는 관점 여전히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에 어느 정도 탈 정도 흐름에서 2월달에 어느 정도 시장을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3월달 같은 경우 정도 매수세가 나와 있다고 본 분들이 2월달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아시아 관련 주식형 펀드로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입액은 조금 크지 않았던 상황이 있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시장을 대응하시라 말씀드린 부분이고 낙폭 과대주 말씀드린 부분이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뭐 몇 달 동안 계속 횡보하는 그런 업종뿐만이 아니라 고점 대비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어디로 있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 흐름을 이뤄가면서 어느 시장을 받쳐가는 흐름들 그런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낙폭 과대주 접근하되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소비 관련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바닥권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무작정 손절하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을 봐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여전히 제약 바이오 관련 엔터 관련 업종들 그리고 IT 관련 이제 부품주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낙폭 과대주 시장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종국 대리께서는 중국 모멘텀 관련주와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말씀하셨죠? 네, 일단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해서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은행업 업황 확대로 인해서 은행 업종들, 내수주 쪽들 코스피 2000선에서 계속해서 행보하고 있는 장에서는 결국에는 내수주들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할 거로 좀 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나오면서 뭐 은행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금융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반도체 업종들, IT 부품들 좀 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모멘텀 관련주인데 뭐 계속해서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 모멘텀은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좀 봐지고 있고요. 뭐 화장품 업체라든가 중국 진출해 있는 뭐 유통기업 뭐 CJ 오쇼핑이라든가 뭐 베이지가우스 뭐 이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솔직히 그렇게 매매하려고 하면 하라고 했던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고 그렇다고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잡기는 좀 무섭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시장은 가는 종목들을 일단 따라잡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잡으면서 좀 매매를 좀 유도 있게 좀 한다 그러면은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는 종목을 따라잡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넘겨봐야겠네요. 자, 최영준 과장께서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코롱생명과학을 꼽으셨죠? 예, 근데 낙폭 과대주라고 보기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정도의 차트 흐름을 일단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에 대한 종목들 한 번씩이나 들어보셨을 거고요. 작년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 약간 10만 원 선까지 한 차례 올라갔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올랐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로 좀 주가가 계속 고점을 낮춰지면서 좀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달 거쳐서 1월 말쯤에 이제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급락했던 부분들이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수출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엔으로 인한 오랜 실적 악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되는 부분들은 API라고 해서 원료 의약품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 한 40% 정도 매출 신장을 이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원엔 환율로 인해서 수익성이 약간 악화됐던 지금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원엔 환율도 그렇고 엔달러 환율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라고 해서 지금 뭐 티슈진 C 이제 임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종목은 아니시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라고 오늘 좀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75,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린대요. 75,500원 같은 경우 전에 한 60일선이 어느 정도 걸쳐 있는 가격대고요. 이제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상승폭도 크게 작용을 하지만 등락이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에 의해서 순식간에 등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77,000선에 마감을 했지만 바로 매수가를 따라잡지 마시고요. 이제 장중에 좀 흔들렸을 때 좀 매수를 하시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저가도 한 75,900원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75,500원 선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전에 지금 한 21선이 이제 받쳐있는 가격대인 한 67,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 좀 짧게 잡았습니다. 81,000원 선 말씀드렸는데 81,000원 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저는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가격대인데요. 그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할지 흐름들을 좀 보고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코오롱 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들 좀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정종욱 대리님의 종목은 예림당입니다. 저는 에림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면 Y 시리즈라는 그 책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Y 시리즈를 만드는 그 업체고요. 일단 에림당은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12년 대비 33.1% 그리고 37.3% 증가한 736억 원과 23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해외 저작권을 포함한 국내 저작권 매출액은 21억 1,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저작권 매출액이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저작권 매출 확대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5% 상승한 32%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업 내용인데 2012년 4분기 글로벌 출판사인 매크로일과 아랍로커 출판사를 통한 해외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에림당의 해외 저작권 매출액은 2013년 19억 원 그리고 2014년 31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내 초등학생 아동이 있는 가구 수가 248만 가구 기준 Y 가학 시리즈 누적 침투율은 35.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Y 가학 시리즈 판매량은 2009년 660만 부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한 19.4%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해외 판매 국가 수가 42개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서 아동이 있는 그런
1억 4천만 가구의 새로운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아동 인구 감소와 높은 누적 침출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간다 그러면 높은 성장성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지금 에림당이 그 최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림당 주가는 매크로를 통한 하이시즈를 영문 버전 출연판 지원과 그리고 저가항 공사 티웨이 항공 인수로 인해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습니다. 11월 중순에 좀 실적까지 좀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조금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매크로웨이를 통해 화이 시리즈 영문 버전 10권 모두 올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3월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할 예정이며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 14개국에서 출간할 예정이며 영미권 출시는 하반기 기대됨으로써 로열티 수익은 최소한 3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화이 시리즈 40권에 대한 2차 번역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계약은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떠나서 매크로를 통한 화이 시리즈에 대한 그런 수익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 과대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을 다지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좀 되질 걸로 좀 봐지고 있고요. 어제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 상승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 상승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로 잡고요. 선저가는 한 저점인 한 4만 2천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림당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영유아라든가 어린이에 관련해서 뭔가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의 그 업황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불경기도 강한 측면이 있죠.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용준 과장께서는 메디포스트가 오늘 신고가 돌파하면서 15%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자, 목표가에 도달할 경우 팔까요? 아니면 더 상승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 목표가 10만 원 선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홀딩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되 중장기적으로 몇 개월 흐름까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홀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그냥 기대감만 갖고 올랐다고 하면은 메디포스 같은 경우 올해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제대로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대열 관련 이슈에서도 일본 매출 물량 발생할 실질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카티스템 관련 이슈들 그리고 이제 히로스템이라든지 이런 치매 관련 치료제도 임상 실험 결과 미국 임상 실험이라든지 해외 관련 이슈들이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홀딩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의 동원 F&B입니다. 동원 F&B 전일 2월 27일 날 17만 4천 원 최고가 찍고 나서 조금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10만 4,500원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최용준 관장처럼 새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 보이지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일단 10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해 간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준 과장,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이분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